현대 클러스터가 약 6,400만 원이 더 비싸네요.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상가 분양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평소랑은 조금 달라요. 평소엔 제가 이제 좋은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다면은 오늘은 좀 피해가야 될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목을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지금 현재 고민 중이겠죠.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선택하시든지 뭐 그거는 개인의 결정이긴 한데 안 좋은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원래 제가 좀 이런 거를 많이 찍고 싶어요. 그냥 안 좋은 거는 안 좋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좋은 거는 좋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좋은 것들만 여태까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안 좋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상가 분양 현장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찍는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는.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좀 이러다 보니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좀 본론으로 넘어가 가지고 오늘은 현대 클러스터 한강미사 3차에 대해서 좀 분석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해당 현장의 시행사하고 시공사, 뭐 시공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입니다. 이 시행시공사는 굉장히 많이 같이 다니면서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입지들을 많이 분양을 했었어요. 그리고 좋은 입지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 추천도 많이 했었었고요. 자, 그런데 이번 현장은 조금 의아합니다. 뭐 이번 현장을 마지막으로 하고서 이제 더 이상 그만둘 건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의아해요. 어떤 부분이 좀 그렇게 의아한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요입니다. 지하 3층서부터 지하 1층까지는 주차장이고 지상 1층서부터 2층까지는 상가, 그리고 지하 1층의 일부와 지상 2층의 일부부터 10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대지 면적은 약 3,650평이고 연면적은 약 27,840평입니다. 주차대 수는 633대이고 시공사는 현대건설입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여태까지 이 시행시공사가 같이 했었던 물건들은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건물들이라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미사 안에서 가장 여기랑 가까운 뭐 그런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다산 내에서 가장 중심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산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가장 지하철과 가깝고 교통이 좋다든지, 그리고 또 규모가 가장 크다든지, 뭐 이런 매력적인 건물들을 분양을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근데 이번 건물은 조금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약간 억지로 매력을 만들어내는 뭐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입지까지도 애매한 상태인데 심지어 금액도 비싸요. 자, 금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 먼저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연 이 입지를 현재 이 시행시공사는 어떤 식으로 매력을 어필을 하고 있는지. 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당 현장의 교통 호재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은 2020년에서 2025년 개통 예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은 지하철 9호선이 언제 개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2020년에 착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명확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2025년에 개통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도 조금만 알아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분양 사업이다 보니까 뭐 그냥 분양만 시키면 된다 뭐 이런 마인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대건설 주식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2019년 10월 31일 날에 국토부에서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사 9호선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참고로 이 미사 9호선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그런 노선입니다. 일단은 그 광역교통 2030 자체의 메인이 이 9호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 9호선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 2016년 2월 달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같은 해 6월 달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지는 뭐 한 지금 현재로서는 3년 정도가 됐죠. 그럼 이제 뭐 슬슬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8호선 위례역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8호선 위례역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개통이 된다, 2019년에 개통이 된다, 20년에 개통이 된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2020년 착공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전체적인 사업이 늦은 그런 미사 연장은 과연 언제쯤 될까요? 자, 물론 이 9호선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 8호선 위례역하고는 다르게 토지보상 문제 같은 경우는 없겠죠. 다만 아직 이 미사역 9호선은 예타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타도 받지 않은 이 미사역 9호선이 과연 이 현대 클러스터의 말처럼
2025년에 개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한 가지 추론을 더 해보겠습니다. 현재 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공사를 하고 있죠. 그 호선이 바로 5호선이고 상일동역에서 연장이 되는 109 강일역, 그리고 209 미사역, 309 하남 풍산역, 거기까지가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지하철은 2020년,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에 드디어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지하철 5호선에 대한 계획은 과연 언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자, 앞에 띄워드리는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글씨가 많은데 빨간 선을 위주로 보시면은 맨 처음 얘기가 나온 거는 2004년입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은 2011년에 통과를 하였고, 그리고 201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은 얘기가 처음 나온 지 16년 만에, 그리고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지 9년 만에, 그리고 공사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개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 2015년도 기사인데 위례 신사선도 그 당시에는 2021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뭐 2021년도 있었고 2020년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안 들어갔죠. 자, 그러면 현재 이 9호선 미사 연장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구간은 4단계 구간인 중앙보훈병원역부터 길동생태공원역, 그리고 한영외고역, 그리고 고덕역, 그리고 고덕강일 일지구역 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그 이후에 추가 연장 구간인 미사역입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고덕 강일 1지구역까지가 정상적인 9호선의 계획이고, 여기서 더 연장이 되는 것이 바로 미사역인 거죠. 즉 쉽게 얘기해가지고 가장 마지막으로 착공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같이 동시에 착공이 들어가야지 그나마 이때 개통을 하는 거지, 추가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빠져가지고 나중에 착공이 들어간다, 앞에 있는 것들이 개통을 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간다, 이러면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9호선 4단계는 현재 전부 착공이 안 들어간 상태이고 빨라야 2021년입니다. 그리고 5호선처럼 6년 만에 개통이 된다라고 가정하에 2027년도에 개통이죠. 자, 그리고 앞에서 지금 띄워드리는 거는 9호선 3단계인데 9호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착공해가지고 2018년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년이 걸린 거죠. 그리고 현재 가장 영향력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자료에서는 이 9호선 연장이 2027년도에 개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거보다 땡겨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리고 이제 많은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기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뭐 최장 2032년을 예상하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역이 그 이후에 착공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봐야 2035년 정도쯤 되는 거죠. 동시에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지금 예상을 하는 게 2027년인데 근데 버젓이 2025년도쯤에 개통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럼 현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착공이 돼가지고 2022년도에 준공이 될 텐데 2027년도에 개통이 된다. 5년 동안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달에 100만 원씩 손해본다라고 하더라도 6천만 원이에요. 자, 이 기간 동안의 공실들로 인한 손해는 과연 누구의 몫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지역이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즉 많은 직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은 아파트하고 사무실 이 두 가지 다 상부상조를 하면서 모두 좋아지게 되고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가치가 오른다라는 거는 현재 이 세상에서는 가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참고로 상가의 경우에는 꼭 이런 사례하고 비례하지는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파트하고 사무실 둘 다 비례해가지고 성장을 한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판교 신도시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로 인해가지고 뭐 판교 테크노밸리 자체도 호황이고 아파트 자체도 굉장히 호황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당연히 국토부도 알기 때문에 판교를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3기 신도시를 순차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보도자료들에 전부 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자체를 언급을 한 걸 보면은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데,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에도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은 뭐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더 성장을 하겠죠.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교산입니다. 물론 이 교산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한테는 문제고 누군가한테는 문제가 아니겠죠. 자,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이 지식산업센터를 초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GTX D노선. 자, 현대 클러스터 3차 모델하우스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자마자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온 그런 뉴스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된 거를 발췌를 해가지고 계속 이제 송출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GTX D노선하고 우리 현장하고는
굉장히 밀접 관계가 있다.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가면은 메인 창까지 띄워가지고 마치 관계가 굉장히 있다라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풍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GTX-D 노선이 인근에 생길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되겠죠. 자, 정부에서 이번에 광역교통 2030 계획에서 대놓고 서부권에 GTX를 설치를 하겠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수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색깔 칠해진 곳 말고 색깔이 안 칠해진 곳, 그곳에 이제 GTX를 놓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 말고 또 색깔이 안 칠해진 곳이 북쪽하고 동쪽이 있죠. 자, 그러면은 현재 GTX 특성상 서쪽에서 북쪽으로 가지는 않을 테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 동쪽이 어디인지를 보면은 지도상으로는 하남하고 광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서울의 인구를 막 분산을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광주보다는 하남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 GTX 노선은 광주보다는 하남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남 안에서도 과연 어디에 생길지가 좀 관건인데, 과연 이번 정부가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3기 신도시인 교산에 생길까? 아니면 이미 안정적으로 거의 다 완성이 된 그런 미사에다가 이 GTX 노선을 새로 설치를 할까? 그것도 심지어 완전 끄트머리 한강 근처에 있는 그런 곳에다가 과연 GTX를 설치를 할까?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충 어디쯤에 생길지 감이라도 아마 오실 거예요. 적어도 어느 곳 근처는 아니겠죠. 자, 그 다음은 교산 신도시에 들어오는 자족시설입니다.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 앞에 나온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최북단 쪽, 즉 3호선, 5호선이 연계가 되는 그런 지역에 첨단산업 융복합단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 지역하고 미사하고 자족시설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보자면은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요 사진을 봤을 때 혹시 느껴지는 점이 없으신가요? 현대 클러스터가 너무 따로 논다는 생각이 뭐 저만 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기업 간 연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을 물론 존중하지만 이제 우리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연계가 없는 그런 입지 같은 경우에는 가치 상승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물론 중소기업 나름이겠지만 대기업에 비해 가지고 구인이 힘들다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하고 연계한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하고 연계한 영업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것들하고의 연계로 된 그런 영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뭐 창업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교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용이한 게 물론 가장 좋긴 한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자가용이나 아니면은 대중교통으로 이 접근성이 용이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사실상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현재 미사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지역에 자족시설이 펼쳐져 있는데 한 군데만 제외하고는 다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은 지하철역하고 굉장히 인접을 해 있고, 심지어 그 지하철은 이제 곧 개통을 합니다. 5개월 정도 있다가. 그리고 또 두 곳은 미사 강변도시 입구라고 볼 수 있는 상일 IC 인근이죠. 뭐 완벽하게 주택가로 또는 뭐 도시로 둘러싸이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많은 부분이 도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한 곳은 지하철이 들어오기는 하나 건물이 준공되고 5년 후가 가장 유력하고 거기에 일부만 도시하고 인접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강으로 끊겼습니다. 강을 넘어가서 도시가 있다면은 뭐 그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뭐 큰 도시는 아니긴 하나 뭐 동쪽에 그래도 도시가 있어요. 뭐 이게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 큰 도시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없느니만 못한 그런 경쟁자가 있죠. 훨씬 더 큰 사무실이 있는, 즉 그 도시 자체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뭐 그런 도시이죠. 그러니까 넘어온다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죠. 자, 이렇게 조금씩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결국에 내세울 거는 한강 뷰 말고는 뭐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요거는 제가 모델하우스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나름 한강뷰 쪽 자리라고 해가지고 여기 높이가 아마 3층 내지 4층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뷰가 어떤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2번에서 금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일단 이 시행사하고 시공사 뭐 둘 다 금액이 이렇게 뿌려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 원치 않기 때문에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 뭐 대략적으로 다른 현장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해당 현장 북쪽에 라이벌 도시 그리고 라이벌 현장이 있다라 그랬죠. 사실 이 현대 클러스터가 요거의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규모도 작고 그리고 컨셉 측면에서도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거 과연 라이벌로 엮어야 되나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그 북쪽에 있는 거는 이 현대 클러스터에 비해 가지고 한강뷰가 평당 한 10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그리고 한강뷰가 아닌 내측 같은 경우에는 평당 50만원 정도가 저렴하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북쪽 같은 경우도 추천을 안 드렸던 현장인데 그것보다 규모도 더 작고 그리고 금액도 더 비싼 뭐 이런 현장을 사실 추천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규모가 약 2.7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금액까지 비싸니까 뭐 그래도 일단 여기는 지역이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같은 지역 바로 비슷한 인근에 있는 그런 건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건물은 두 개의 한강변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다른 한쪽 한강뷰 같은 경우에는 평당 약 7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내측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규모 같은 경우에는 약 3.4배가 차이가 나고 이 한강변 금액,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결국에 계산을 해보자면 약 1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재 계약률이 몇 프로 정도가 됐는지. 자,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비교를 한 이 두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앵커 테넌트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고 가격까지 이 현대 클러스터가 더 비싸다, 뭐 납득하기가 쉽진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큰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이 건물하고 닮은 건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바로 위에 있는 건물입니다. 자, 드디어 이 현대 클러스터가 규모 면에서 조금 앞질렀어요. 연면적으로 약 1600평 정도 규모가 더 크죠. 자, 처음인데 어쨌든 그러면은 금액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강변 기준으로 평당 약 160만원이고 내측 기준으로 평당 약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 한강변이 보통 분양평수가 40평 정도가 되니까 같은 평수 대비해가지고 현대 클러스터가 약 6,400만원이 더 비싸네요. 자, 만약에 투자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실입주를 할 계획이 있다, 근데 무조건 거기로 들어가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위에 있는 건물을 피 주고 사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심지어 거기 찾아보면 피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이 현대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죠.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과장할 수도 있고 뭐 최대한 유리하게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뭐 비쌀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팔아도 마진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자, 그런데 그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투자자죠. 투자자가 굳이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좋은 물건을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시기에 사는 것은 이 투자자가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별로인 물건을 가장 비싸게 그리고 가장 나쁜 시기에 파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요건 사업주가 해야 될 상황이라기보다는 뭐 원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정 이 건물이 하고 싶다, 왜냐 뭐 9호선에 대한 기대도 어쨌든 간에 있고 뭐 건물 준공되고 5년 뒤라 할지라도 어쨌든 있고 무조건 이 건물이 아니면 안 된다 싶으시면은 뭐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매로 사더라도 아마 가격이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화폐 가치가 막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부동산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어디에 있건 무조건 오른다 라고 예측이 되면은 그냥 다른 걸 사시면 되는 거고, 뭐 같은 이유로 이 건물이 가격이 좀 오르게 된다 하더라도 뭐 그때 그냥 피를 조금 더 주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아주 작은 가능성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투자는 어차피 불확실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물도 없고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물도 없어요. 물론 후자는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자, 자리가 안 좋으면은 가격이 저렴하고 자리가 좋으면은 가격이 비싼 게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입지가 안 좋은데 가격이 높은 거는 저는 처음. 자, 저는 어쨌든 이 건물을 이렇게 봤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무쪼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